이제 어떤 경우에 내가 한 달에 내는 변제금이라든지 전체적인 변제율 자체가 높아지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변제금, 한 달에는 변제금하고 전체적 채무에 대한 변제율이 높아지는 경우하고, 이건 객관적인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느껴지는 주관적인 경우까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여러분들 그동안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유튜브를 많이 못 찍었습니다. 오랜만에 유튜브를 찍고 이제 앞으로는 영상을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요새 경제가 너무 많이 힘들죠. 힘들어서 이제 채무가 과다하시는 분들이 이제 개인회생 상담 신청이 많아졌습니다. 많이 힘들죠. 예, 근데 이제 내가 지금 채무를 갚지 못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지만 그래도 사람이니까 이제 다 갚지 못하는 미안함도 있지만, 이제 어떤 경우에 내가 한 달에 내는 변제금이라든지 전체적인 변제율 자체가 높아지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변제금, 한 달에 내는 변제금하고 전체적 채무에 대한 변제율이 높아지는 경우하고, 이건 객관적인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느껴지는 주관적인 경우까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소득. 여러분들 개인회생은 한 달에 얼마씩 법원에 투입시켜서 3년에서 5년 동안 그 돈을 납입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예요. 그런데 한 달 변제금이 어떻게 산정되냐면, 내 한 달 소득에서 내 한 달 최저생계비죠.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변제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2024년도 1인 생계비가 134만 원이거든요. 근데 다른 거 전혀 없다고 가정을 하고 200 버는 사람이 혼자예요. 개인회생 신청해요. 그럼 한 달 변제가 얼마냐면 200에서 1인 생계비 134만 원을 공제하면 66만 원이 변제금 산정이 되겠죠. 300 버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1인이에요. 134만 원 공제하면 한 달에 166만 원의 변제금 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소득이 높아지면 한 달에는 변제금 자체가 높아질 것이고, 전체적인 채무 액수에 대해서 변제율 자체가 당연히 높아지는 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양가족이 없으면 또 변제금 올라가고 변제율 높아집니다. 자, 24년 1인 생계비 134만 원, 2인이 207만 원입니다.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한 달 소득 300입니다. 근데 부양가족이 없어서 1인 생계비로 들어가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한 달 소득 300이라 가정할게요. 근데 부양가족 밑에 아들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이 사람 2인 생계비로 들어갑니다. A라는 사람 300만 원에서 1인 생계비 134만 원 빼면 한 달에 166만 원 변제금 산정이 됩니다. 근데 아이 하나가 있어서 부양가족이 되면 한 달 생계비 얼마라고요? 207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300에서 207만 원 공제하면 한 달 변제금이 얼마 돼요? 93만 원 되죠. 그러니 부양가족이 없으면 한 달에는 변제금 자체가 높아지고, 부양가족이 있으면 생계비 자체가 더 많이 인정되니까 당연히 한 달에 내는 변제금이 작아지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개인회생의 큰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가진 재산보다는 더 많이 갚아야 돼요. 내가 가진 재산, 내 가진 재산이 3천이면 3천보다 더 많은 돈을 법원에 투입시켜야 되고, 5천이면 5천보다 더 많은 돈, 1억이면 1억보다 더 많은 돈이에요. 내가 개인 재산이 많게 되면 내 한 달 소득, 부양가족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 법원에서는 소득이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부양가족이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가 가진 재산보다는 더 많이 갚아야 됩니다. 따라서 내가 3,600만 원의 개인 자산을 갖고 있어요. 이걸 36개월 동안 변제를 하려면 한 달에 무조건 100만 원씩은 변제해야 됩니다. 소득 부양가족 이때 안 따집니다. 내가 7,200만 원의 내 개인 자산을 갖고 있으면은 36개월 동안 한 달에 200만 원씩은 반드시 변제를 해야 개인회생이 통과됩니다. 이게 세 번째. 그러니까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변제금과 변제율 자체는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제가 항상 영상에서 강조하는 주식, 코인, 도박, 낭비, 사치성 채무가 많은 경우, 이 경우는 당연히 법원은, 여러분들 당연히 재판부는 열심히 그 사람이 일반 어떤 사람들이 보더라도 열심히 그냥 이해할 정도의 어떤 소비 생활을 통해서 살았지만 채무가 많아진 경우하고, 주식, 코인, 도박, 낭비, 사치, 사행성에 있는 이런 걸로 인해서 채무가 과다해진 경우하고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행성으로 인해서 채무가 많아진 경우는 법원은 당연히 채권자도 고려해야 돼요. 하기 때문에 변제율 자체를 소득 이런 것보다 중요한 거는 채권자한테 더 많은 돈들이 가기 위해서 변제율 자체를 높입니다. 기본적으로 서울 회생법원이 좀 덜하고 요새 뭐 부산이나 수원도 덜한데 지방법원에서는 주식 코인 들어가면 7, 8, 90% 이상 무조건 변제율 맞추라고 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행성 채무가 많으신 분들 높아지고요. 변제금 변제율. 그 다음에 다섯 번째요. 최근 대출 문제. 최근 대출이라는 거는 1년 이내에 발생한 나의 채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 대출을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내가 최근 대출을 받았어. 그 이유가 기존에 내 채무를 변제한다거나 어차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생활비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근 대출이 사용에 소명이 되면 변제금 변제율 자체가 올리지 않아요, 법원에서. 다만 최근 대출을 받았는데 이게 다시 사행성으로 소비가 되거나 기존에 어디로 이 돈이 사용됐는지 입증이 되지 않으면 법원은 무조건 변제금 변제율 올리라고 반드시 나옵니다. 명령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거는 내 주관적인 거거든요. 주관적으로 내가 실물 처리해보면 이것 때문에 또 변제금 변제율이 올라가요. 자, 어떤 경우냐면 일명 재판부에 대한 괘씸죄라 할까요? 법원을 약간 속이려고 한다거나 힘들게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회생위원님이나 판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변제금 변제율 자체를 높이거나 심한 경우는 기각시키기도 합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면 관련 서류들을 검토해봤어. 근데 재산이 은닉한 정황이 보여. 그 다음에 관련 서류를 검토해봤어. 허위 서류를 낸 것 같은 것 때문에 계속해서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 다음에 개인회생 신청서가 들어왔어. 근데 너무 성의가 없고 정리도 안 돼 있고 보면 회생위원님 판사님 사람이잖아요. 딱 봤는데 막 성질나 막 짜증나. 그러면 변제금 변제율 너 무조건 이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서 들어갈 때 잘 정리돼서 잘 준비한 걸로 들어가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